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른 봄 햇살이 시장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손님들의 흥정 소리가 활기차게 뒤섞여 있었죠. 미성 건어물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30년째 이 가게를 운영하는 박미숙 사장은 들어선 손님을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낡은 작업복에 때 묻은 모자를 쓴 78세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검은색 작업복은 여기저기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소매 끝은 해져서 실밥이 풀려 있었어요. 발끝이 달아해진 운동화 한쪽 끈은 풀려질질 끌리고 있었죠. 허리는 구부정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검버섯이 가득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미숙이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서 오세요 라는 인사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왔을 텐데 할아버지의 초라한 행색에 순간 당황했던 것이죠. 노량진 수산시장에는 보통 관광객이나 단골 손님들이 주로 찾아왔습니다. 이런 차림의 어르신은 보통 가격만 물어보다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가끔 시장 구경만 하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셨죠. 할아버지는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격표를 하나하나 살피더니 수조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물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전복들을 한참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장 큰 수조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전복 있나요? 목소리는 작고 가늘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오랜 세월 풍파를 겪은 듯한 쉰 목소리였어요. 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싱싱한 거예요. 완도에서 직송된 겁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30년 장사 경험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녀였지만 오늘따라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얼마나 드릴까요? 1kg 정도면 두세 사람이 드시기에 충분한데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50kg 주세요. 순간 미숙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어요.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었죠. 네? 50kg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50kg요. 전복 50kg 주세요. 할아버지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동네 슈퍼에서 라면 한 봉지를 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미숙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했습니다. 전복 1kg에 5만원, 50kg이면 250만원. 250만원이라니. 대가족 잔치나 회사 행사가 아닌 이상 개인이 50kg를 주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런 차림의 할아버지가 말이죠. 구멍난 운동화, 낡은 작업복, 때 묻은 모자. 어느 것 하나 250만원이라는 거액을 지불할 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50kg이면 정말 많은 양인데요. 어른 수십 명이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니신가요? 5kg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노인분들이 가끔 숫자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낡은 검은색 배낭을 벗어 내려놓았습니다. 배낭은 여러 번 기워진 흔적이 역력했고 모서리는 헤어져 솜이 비어져 나와 있었죠. 지퍼도 녹슬어서 여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천천히 지퍼를 여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파킨슨병이라도 있으신 걸까요? 그 순간 미숙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아르바이트생 수진이도 놀라서 헉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배낭 안에는 빳빳한 5만원권 지폐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새 돈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은행에서 막 찾아온 돈처럼 한 장 한 장이 반듯하고 깨끗했어요. 50kg 맞습니다. 여기 돈 있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한 장 한 장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5만 원권이 한 장, 두 장, 세 장. 카운터 위에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10장, 20장. 정확히 50장이 나왔습니다. 250만 원이었습니다. 미숙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할아버지와 돈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구멍난 운동화를 신은 할아버지가 250만 원어치 전복을 산다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실례지만 이 많은 양을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혹시 식당이라도 하시나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궁금한 것도 있었지만 혹시 할아버지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었어요. 집에서 쓸 일이 있어서요. 할아버지가 말을 자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고 마치 동네 마트에서 두부 한 모를 사듯 당연한 일처럼 보였어요. 더 이상 설명할 생각이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30년 장사 경험으로 봤을 때 손님이 말하고 싶지 않은 건 굳이 캐묻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무리하게 물어보면 손님이 기분 나빠하고 자칫 장사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50kg이면 양이 정말 많아서 포장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텐데요. 1시간 정도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천천히 하세요. 할아버지는 가게 구석의 낡은 플라스틱 의자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때문에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어요. 의자에 조용히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미숙은 직원들을 불러 전복을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민수야, 이리 와봐. 전복 50kg 포장해야 해. 칼질을 하면서도 계속 할아버지를 훔쳐봤습니다. 의자에 앉은 할아버지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면을 응시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 속 인물처럼 정지해 있었죠. 눈도 거의 깜빡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전복을 포장하는 동안 미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요즘 노인들 상대로 보이스피싱이 많다던데.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치매 증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닐까? 그것도 아니면 정말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온갖 추측이 꼬리를 물었죠. 하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 드디어 포장이 끝났습니다. 스티로폼 박스 5개에 나눠 담은 전복은 상당한 무게였어요. 박스 하나에 10kg씩이니 한 박스당 최소 15kg는 되었을 겁니다. 할아버지, 다 됐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정말 무거운데.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배달해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밖에 손수레 있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미숙과 직원들이 함께 나가 봤더니 가게 앞에는 녹슨 손수레가 기둥에 묶여 있었어요. 손잡이는 테이프로 여러 번 감아놨고 바퀴 하나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죠. 페인트는 벗겨져 녹이 슬어 있었고 바닥에는 구멍이 뚫린 곳도 있었어요. 폐지 줍는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그런 수레였습니다. 미숙이 스티로폼 박스를 수레에 하나씩 실어주는 동안 할아버지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5개의 박스가 모두 실리자 수레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삐걱거렸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같은 양으로 준비해 주세요. 네? 내일도 50kg를요? 미숙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오늘도 놀라운데 내일도 온다니.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배낭을 다시 메었어요. 네, 매일 올 테니 잘 부탁해요. 항상 이 시간에 올게요. 그 말을 남기고 할아버지는 손수레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를 더욱 굽히며 무거운 수레를 끌기 시작했어요. 삐걱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멀어져 가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이상했습니다. 미숙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가게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사장님, 저 할아버지 대체 뭐 하는 분이에요? 250만 원을 현금으로 그냥 내시네요. 그것도 새 돈으로. 젊은 아르바이트생 수진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2살 대학생인 수진이는 이런 일을 처음 보는 듯 했어요. 미숙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르겠어.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손님은 처음이야. 정말 이상한 일이네. 설마 불법적인 일은 아니겠죠? 요즘 뉴스 보면 돈 세탁이니 뭐니 하는 것도 많잖아요. 노인분들을 이용해서 범죄 조직이 돈을 세탁한다던데.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숙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성급하게 판단해서 괜한 오해를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미숙은 집에 돌아와서도 할아버지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남편도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구멍 난 신발에 낡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250만 원어치 전복을 샀다고? 그것도 현금으로? 그것도 새 돈으로 말이야? 이상한데? 응. 은행에서 막 찾아온 것처럼 빳빳한 5만 원권이었어. 50장을 한 장 한 장 세시더라고. 이상하네. 혹시 누가 시킨 건 아닐까? 할아버지를 이용해서 뭔가 하려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요즘 그런 범죄 많잖아. 남편의 말에 미숙은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일 할아버지가 정말로 또 온다면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어. 미숙은 잠들기 전까지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미숙은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가게에 나갔어요. 어제 그 할아버지가 정말로 올지 궁금했던 것이죠. 밤새 꿈에도 할아버지가 나타나 전복을 사가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오전 9시 반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하면서도 미숙의 시선은 자꾸만 시계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전복을 손질하고 수조를 청소하면서도 마음은 시계에 가 있었어요. 수진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계속 가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사장님, 정말 오실까요? 어제 그 할아버지? 글쎄, 어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오실지는 모르지. 미숙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할아버지가 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전 9시 50분이 되자 미숙은 카운터 앞에 서서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수진도 포장 작업을 멈추고 함께 기다렸어요. 오전 10시가 가까워 오자 미숙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9시 58분, 9시 59분, 정확히 오전 10시. 어제와 똑같은 시간에 가게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였어요. 오늘도 똑같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똑같은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손에는 어제와 같은 낡은 배낭이 들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모자까지 쓰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미숙을 보자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더 익숙한 표정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정말 오셨네요. 미숙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번엔 뭐라고 말할지 궁금했어요. 오늘도 전복 50kg 주세요. 할아버지가 간단히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추가로 말했어요. 그리고 말린 오징어도 30kg 추가해 주세요. 미숙의 눈이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오늘은 전복만이 아니라 오징어까지. 오징어 30kg요? 알겠습니다. 미숙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전복 50kg에 250만 원, 말린 오징어 30kg에 100만 원. 총 350만 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또다시 낡은 배낭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빳빳한 새 돈이었어요. 5만 원권이 한 장씩 나왔습니다. 10장, 20장, 30장. 정확히 70장이 카운터 위에 놓였어요. 350만 원이었습니다. 미숙은 돈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요. 할아버지, 실례지만 이렇게 많은 양을 정말 어디에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큰 식당이라도 하시나요? 아니면 납품업을 하시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숙을 잠깐 바라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필요한 곳이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그 이상은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더 설명할 의향이 없다는 뜻이었죠. 미숙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런 차림의 할아버지가 어디서 그런 돈이 났을까? 매일 350만 원씩 쓴다면 한 달에 1억이 넘는 돈인데 정말로 괜찮은 걸까? 혹시 누가 협박해서 시키는 건 아닐까? 미숙은 전복과 오징어를 손질하면서도 계속 할아버지를 관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제처럼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고 마치 석상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눈빛도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나 포장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양이 더 많아서 시간이 더 걸렸어요. 할아버지, 다 됐습니다. 오늘은 박스가 8개네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돈을 건넸어요. 오늘도 빳빳한 새 돈이었습니다. 돈을 세는 할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돈을 세는 동작은 정확했어요. 한 장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히 70장을 세셨습니다. 미숙과 수진이 함께 박스를 나르는 동안 할아버지는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손수레에 박스를 실으면서 미숙은 수레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제보다 더 낡아 보였고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도 더 컸어요. 할아버지, 수레가 많이 낡으셨네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오래 썼지만 튼튼해요. 할아버지가 수레 손잡이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구부정한 허리로 무거운 수레를 끌고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미숙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가게로 돌아왔어요. 셋째 날도 어김없이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분초도 틀리지 않는 정확한 시간이었어요.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미숙은 이제 할아버지가 올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전 9시 55분쯤 되면 저절로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이제는 인사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할아버지도 익숙한 듯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오늘도 전복 50kg랑 오징어 30kg 그리고 명태 20kg도 추가해주세요. 미숙이 빠르게 계산해보니 오늘은 450만 원이었습니다. 명태 1kg에 5만 원, 20kg이면 100만 원이 추가되는 거였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미숙이 대답하며 일을 시작하려는데 수진이가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저 할아버지 오늘도 손수레 끌고 오셨어요. 아까 제가 밖에 나가 봤는데요. 왜? 무슨 일 있어? 손수레에 다른 가게 스티로폼 박스가 이미 3개나 실려 있더라고요. 미숙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스티로폼 박스가 이미 있다는 건 다른 곳에서도 뭔가를 사왔다는 뜻이었죠. 미숙은 슬쩍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말로 손수레에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 3개가 보였어요. 박스에는 해성수산, 대림 건어물, 성원식품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가게에서도 물건을 사고 있구나.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쓰는 거지? 미숙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동시에 걱정도 커져갔어요. 할아버지는 오늘도 구석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운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도 거의 깜빡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30분 일시간이 지나도 자세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화장실도 가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저 같은 자세로 앉아 있을 뿐이었죠. 2시간이 지나 드디어 포장이 끝났습니다. 할아버지, 다 됐습니다. 오늘은 박스가 11개네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배낭을 열었어요. 오늘도 빳빳한 새 돈이었습니다. 5만 원권 90장을 세는 할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숫자를 세는 것만큼은 정확했어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정각에 나타나서 거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손수레에 싣고 떠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닷새 동안 할아버지가 미숙의 가게에서만 쓴 돈을 계산해 보니 1,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미숙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미숙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장을 돌아다니며 다른 상인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찾아간 곳은 해성수산이었습니다. 이 사장님, 혹시 낡은 작업복 입은 할아버지가 여기도 오시나요? 아, 그 할아버지 말씀이세요? 해성수산의 이강수 사장이 반가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게에도 매일 오세요. 처음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뭘 사가시는데요? 매일 오징어 30kg씩 사가세요. 150만 원이에요. 그것도 항상 새 돈으로 현금 결제하시고요. 저희 가게도 똑같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오셔서. 미숙이 말하자 이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가게에는 오전 9시 30분에 오세요. 그것도 분초 틀리지 않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해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대림 건어물이었습니다. 최 사장님, 혹시 낡은 작업복 입은 할아버지. 아, 우리도 알아요. 대림 건어물의 최민호 사장이 미숙의 말을 끊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명태 20kg씩 사가세요. 100만 원이요. 역시 새 돈으로요. 그럼 하루에 총 얼마를 쓰시는 거죠? 미숙이 계산해 봤습니다. 전복 250만 원, 오징어 150만 원, 명태 100만 원. 최소 500만 원은 쓰시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가게만 해도 그 정도인데 혹시 다른 가게도 더 있을지 몰라요. 이강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시장 안 작은 카페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한데요? 최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며칠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폐지 줍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쓴다는 게 폐지를 주셨다고요? 미숙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동네에서 폐지 주러 다니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수레 끌고 다니시면서요. 최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제 가게 앞에도 자주 지나가셨어요. 박스 있으면 달라고 하셨고요. 한 달에 겨우 50만 원 정도 버신다고 하셨는데 이강수가 덧붙였습니다. 미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버는 사람이 하루에 500만 원을 쓴다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혹시 가족이라도 있으신가요? 들은 바로는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달동네 어디 지하방에. 최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각자 머릿속으로 온갖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강수가 물었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봅시다.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해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요. 미숙이 대답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정말로 범죄와 관련이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는 걸까?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 어디선가 할아버지도 잠 못 이루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흘째 되는 날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떠난 후에 몰래 따라가 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할아버지 가시면 내가 가게 좀 봐줄래?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네, 사장님. 어디 가시려고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1시간이면 돌아올게. 오전 10시 할아버지가 또 왔습니다. 열흘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오전 10시 정각이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손도 평소보다 더 많이 떨렸어요. 걸음걸이도 약간 휘청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아요. 오늘도 같은 걸로 주세요. 할아버지는 짧게 대답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포장을 마치고 할아버지가 떠나자 미숙은 재빨리 앞치마를 벗었어요. 수진아, 잘 부탁해. 급한 손님 오면 전화해. 네, 사장님.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미숙은 가게를 나와 할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요. 손수레를 끄는 할아버지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더욱 힘들어 보였어요. 중간중간 멈춰 서서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미숙은 전봇대나 차 뒤에 숨으면서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형사가 범인을 미행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할아버지는 시장을 빠져나가 큰 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노량진 시장 뒤편의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오래된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가 골목길 중간쯤에서 갑자기 손수레를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숙은 황급히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들킨 건 아닐까? 할아버지는 한참을 뒤를 살피더니 다시 손수레를 끌고 갔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또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주변을 둘러보며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왜 저렇게 경계하는 거지? 정말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가? 미숙은 더욱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들키지 않도록 더 멀찍이 떨어져서요. 할아버지는 복잡한 골목길을 돌고 돌아 더욱 낡은 빌라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4층짜리 빌라였어요. 건물 옆 계단으로 내려가더니 반지하 문 앞에 멈췄습니다. 미숙은 멀리서 지켜봤어요.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안으로 들어간 후 미숙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좁은 지하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좁았어요. 10평도 안 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업소용 냉동고 3대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커다란 스테인리스 냉동고가 벽면을 따라 세워져 있었습니다. 집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곳에 업소용 냉동고라니. 냉동고 말고는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낡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더 이상한 건 할아버지가 냉동고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냉동고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어제 산 것들은 모두 없었습니다. 3대의 냉동고가 모두 비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오늘 산 스티로폼 박스들을 하나씩 열어 냉동고에 차곡차곡 넣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냉동고가 비어 있다고? 어제 산 것들은 다 어디 간 거야? 매일 500만 원어치를 사서 그날 다 없어진다는 말인가? 도대체 누가 그 많은 양을 가져가는 걸까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직접 어디론가 가져가시는 걸까요? 게다가 저런 허름한 지하방에 사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업소용 냉동고를 3대나 갖고 있는 걸까요? 냉동고 한 대 가격이 최소 500만 원은 하는데 3대면 1,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냉동고를 정리한 후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내더니 뭔가를 열심히 적기 시작했어요. 미숙은 창문으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각도상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공책에 뭔가를 쓰고 계셨어요. 때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미숙은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었지만 들킬까 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미숙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혹시 불법 유통업자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건가? 매일 새 돈을 사용하는 것도 이상하고 냉동고가 매일 비워지는 것도 이상하고 가게로 돌아온 미숙은 수진에게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업소용 냉동고가 3대나요? 그 작은 지하방에요? 수진이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응. 그것도 새 것 같았어. 번쩍번쩍 하더라. 집은 무너질 것 같은데 냉동고만 최신형이야. 사장님, 이거 정말 수상한데요? 혹시 물건 박스에 뭔가를 숨겨서 불법 유통하는 건 아닐까요? 요즘 그런 범죄 많다던데. 설마 그렇겠어? 할아버지가 그런 분 같지는 않았는데. 미숙은 부정했지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새 돈만 사용하는 것, 매일 정확한 시간에 오는 것, 뒤를 경계하는 것, 그리고 집에 있는 엄청난 냉동고들.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야.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 그냥 의심만 가지고 신고할 수는 없어. 미숙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자칫 괜한 오해로 할아버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었으니까요. 내일 다른 가게 사장님들하고 얘기해 봐야겠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봐야겠어. 그날 저녁 미숙은 이강수와 최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점심때 우리 모여서 얘기 좀 해요. 중요한 거 발견했어요. 다음 날 오후 세 사람은 시장 근처 작은 식당에 모였습니다. 형님, 혹시 그 할아버지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이강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응. 어제 내가 할아버지를 따라가 봤어. 뭐라고요? 따라가셨다고요? 최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미숙은 어제 본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달동네 지하방, 업소용 냉동고 세대, 그리고 매일 비워지는 냉동고까지. 두 사람은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어 갔어요. 지하방에 업소용 냉동고라고? 그거 한 대에 500만 원은 넘을 텐데. 최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도대체 그 할아버지 정체가 뭘까? 폐지 줍던 분이 어떻게 그런 냉동고를 세 대나. 그리고 매일 냉동고가 비워진다는 게 더 이상해요. 하루에 500만 원어치를 사서 그날 다 어디론가 보낸다는 건데. 이강수가 턱을 괴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형님,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도 물어봅시다. 혹시 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이강수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달동네를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사시는 할아버지 아세요? 낡은 작업복 입으시고. 몇몇 주민들은 모른다고 했지만 결국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김영희 할머니였어요. 아, 최동식 할아버지 말씀이시죠? 김영희 할머니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네, 혹시 그분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알지 알고 말고. 불쌍한 양반이에요. 김영희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에 딸을 잃었어요. 백혈병이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미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을 잃으셨다고요? 네, 25살밖에 안 됐는데 한창 꽃다운 나이였죠. 이름이 지혜였나. 참 예쁘고 착한 아이였어요. 김영희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5년 전에 백혈병 진단받고 투병했는데 결국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그 후로 폐지 주면서 근근히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수레 끌고 다니면서요. 기초생활 수급비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근데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던데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글쎄요. 3개월 전부터 폐지는 안 줍더라고요. 대신 매일 어디 나갔다 오시는데 뭐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일자리를 구하신 건가. 미숙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었지만 김영희 할머니도 그 이상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서 자주 뵙게 돼서 궁금해서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세 사람은 슈퍼를 나왔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미숙은 계속 생각했어요. 딸을 잃은 슬픔, 폐지를 줍던 가난, 그리고 갑작스러운 거액 지출.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15일째 되는 날 오전 시장 상인 4명이 미숙의 가게에 모였습니다. 이강수, 최민호, 그리고 과일 가게를 하는 정수진 씨까지 함께였어요. 형님, 이제는 정말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강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름 동안 쓴 돈을 계산해 봤는데요. 최민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가게들에서만 거의 9천만 원이에요. 다른 가게까지 합치면 1억은 넘을 거예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9천만 원이라고?
보름 만에? 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폐지 줍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쓴다는 게 혹시 할아버지가 범죄에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요? 정수진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할아버지 자신이. 그만해요. 미숙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쁜 분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뭔가 사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딸을 잃은 슬픔도 있으시고. 하지만 형님,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만약 정말 범죄와 관련이 있다면 우리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강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경찰에 신고합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20일째 되던 날 아침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쓴 돈을 계산해 보니 시장 전체에서 1억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소비로 볼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죠. 어제는 손수레를 끌다가 중간에 주저앉으시기도 했어요. 오전 9시 미숙은 노량진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젊은 순경 한 명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경이 미숙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준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수상한 할아버지가 있어서요. 어떤 할아버지인데요? 앉으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김준서가 수첩을 꺼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숙은 의자에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20일 전 할아버지가 처음 나타난 날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현금으로 거액을 지불한 것, 새 돈만 사용한 것, 시장 전체에서 하루 500만 원 이상을 쓰는 것, 그리고 지하방의 업소용 냉동고까지. 1시간 가까이 이야기하는 동안 김준서는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김준서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새 돈으로만 결제한다고요? 그것도 매일? 네, 5만 원권으로만요. 은행에서 막 찾아온 것처럼 빳빳한 돈이에요. 돈에서 새 돈 냄새가 날 정도였어요. 김준서가 뭔가를 수첩에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여러 가게에서 물건을 산다고요? 네, 저희 가게 말고도 최소 4~5군데에서 물건을 사요. 하루에 총 500만 원 정도 쓰고 계세요. 20일이면 1억이네요. 김준서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폐지를 줍던 분이라고 하셨죠? 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하루 종일 폐지를 주셨대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버시면서. 한 달에 50만 원 버시던 분이 하루에 500만 원을 쓴다.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김준서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하방에 업소용 냉동고가 3대나 있다고요? 네, 제가 직접 봤어요. 그것도 새 것 같았어요.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냉동고 안은요? 텅 비어 있었어요. 매일 산 걸 넣으면 그날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김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정식으로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이건 금융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돈의 출처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제가 신고한 거 할아버지가 아시게 되나요? 혹시 괜찮은 분이신데 제가 괜한 오해를 한 건 아닐까 걱정도 되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조용히 조사해 볼게요. 만약 문제가 없으면 할아버지가 알 필요도 없고요. 김준서의 말에 미숙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준서는 편의점에 숨어 할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가게로 들어가기 전에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뭔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고 휴대폰을 확인하며 초조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김준서는 이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할아버지가 가게로 들어가자 김준서는 밖에 세워둔 손수레를 살폈습니다. 손수레에는 이미 다른 가게의 스티로폼 박스가 4개나 실려 있었어요. 각 박스마다 다른 가게 이름이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준서는 박스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죠. 1시간 후 할아버지가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여러 개의 박스를 손수레에 싣고 떠났어요. 김준서는 멀찍이 떨어져서 할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요. 할아버지는 역시 그 달동네 지하방으로 향했습니다. 김준서는 건물 모퉁이에 숨어 할아버지가 짐을 내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할아버지는 힘들게 박스들을 하나씩 방 안으로 나르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뭔가 있어. 내일 금융조사팀에 연락해야겠어. 일주일 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준서는 상급자에게 보고를 했고 금융범죄전담팀이 투입되었어요. 경찰서 회의실에 수사팀이 모였습니다. 김준서 외에 박 형사, 이 형사, 그리고 금융조사 전문가 최 주임이 함께했어요. 최동식 78세. 주소는 노량진동 달동네 지하 월세방. 박 형사가 파일을 펼치며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3년 전까지 건설 노동자로 일했으나 딸이 백혈병으로 사망한 후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가족 관계는 혼자 사십니다. 부인은 10년 전에 암으로 사망했고 외동딸도 3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전부터 갑자기 매일 5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돈의 출처는? 그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조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장 준비해. 팀장이 지시했습니다. 이틀 후 영장이 나왔습니다. 금융조사팀은 최동식 할아버지의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했어요. 그날 오후 회의실에 다시 수사팀이 모였습니다. 모니터에는 할아버지의 은행 거래 내역이 떠 있었어요. 이게 뭐지? 박 형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KB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 잔액 45억 3,287만 원. 45억? 김준서도 놀라서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입금 내역을 보세요. 최 주임이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마이너스 입금 50억 원 로또 당첨금. 2023년 11월 16일 마이너스 출금 4억 7천만 원 세금. 2023년 11월 20일 마이너스 출금 500만 원. 2023년 11월 21일 마이너스 출금 500만 원. 로또 당첨?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럼 범죄가 아니라 로또에 당첨된 돈을 쓰고 있었던 거구나. 박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매일 정확히 500만 원씩만 쓰는 거지? 그것도 새 돈으로만? 출금 내역을 자세히 보세요. 최 주임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마이너스 출금 500만 원 현금. 2023년 11월 21일 마이너스 출금 500만 원 현금. 2023년 11월 22일 마이너스 출금 500만 원 현금. 매일 정확히 500만 원씩만 출금되어 있었어요. 한 푼도 더 쓰지 않고 한 푼도 덜 쓰지 않고. 계획적이네요.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형사가 말했습니다. 45억을 하루 500만 원씩 쓰면 최 주임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900일이에요. 약 2년 반이네요. 할아버지가 2년 반 동안 매일 500만 원씩 쓸 계획인 건가? 그렇게 보입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봐야겠어. 팀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순경, 내일 할아버지 댁에 가봐. 직접 사정을 들어보자. 알겠습니다. 김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김준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할아버지가 왜 매일 500만 원씩 쓰는 걸까? 뭔가 다른 사연이 있는 게 분명해. 창밖을 보니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김준서는 최동식 할아버지의 지하방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빌라 계단을 내려가 반지하 문 앞에 섰어요. 녹슨 철문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문손잡이도 삐걱거렸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심한 기침 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최동식 할아버지 맞으시죠? 잠깐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문이 열렸고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미숙의 가게에서 봤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은 더 짙어져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체념한 듯 했습니다. 마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김준서는 좁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정말 좁았어요. 한쪽 벽면을 따라 업소용 냉동고 3대가 놓여 있었고 반대편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노트와 계산기 그리고 볼펜 몇 자루가 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괜찮습니다. 김준서는 의자를 권유받아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 모서리에 앉으셨어요. 할아버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매일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계신 건가요? 김준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싶다는 태도였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로또에 당첨됐어요. 4개월 전에. 그건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매일 500만 원씩 정확히 쓰시는 건가요?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딸 때문이에요. 제 딸 지혜 때문에. 딸? 김준서가 부드럽게 되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모서리는 닳아서 둥그러져 있었고 여러 번 만진 흔적이 역력했어요. 젊은 여성이 할아버지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성은 25쯤 되어 보였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제 딸 지혜예요. 3년 전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겨우 25살이었죠. 한창 꽃다운 나이였는데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준서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스스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5년 전 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혜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 그런 무서운 병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골수 이식도 해야 한다고.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치료비가 엄청났어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들어갔죠. 입원비, 약값, 검사비. 돈이 물 새듯 빠져나갔어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하루 10만 원 받으면서요.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집도 팔았어요. 전세로 살던 집이었지만 보증금 5천만 원이라도 빼서 치료비에 보탰죠. 그래도 턱없이 모자랐어요. 대출도 받고 친척들한테도 돈을 빌렸어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2년을 버텼어요. 지혜가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웃는 얼굴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밤낮 없이 일했고 폐지도 주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그런데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김준서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휴지를 꺼내 할아버지께 건넸어요. 한참 후 할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돈이 없어서 좋은 치료를 못 받았거든요. 신약도 있었는데 너무 비싸서. 지혜가 병원 침대에 누워서 늘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바다 음식 먹고 싶어. 전복도 먹고 싶고 오징어도 먹고 싶고 명태도 먹고 싶어. 바다 냄새 나는 음식들. 병원 음식만 먹다 보니 그런 게 그렇게 먹고 싶었나 봐요. 싱싱한 생선에 구운 생선, 조림. 그런데 저는 그걸 사줄 돈이 없었어요. 한 끼 제대로 된 음식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야,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돈 모아서 꼭 사줄게. 퇴원하면 시장 가서 맛있는 거 실컷 먹자. 라고 말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혜는 결국 바다 음식 한 번 제대로 못 먹고 떠났어요. 병원 음식만 먹다가 마지막으로 아빠 전복 한 점만 먹고 싶어. 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사줄 수 없었어요. 김준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후로 2년을 폐지 주우면서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지만 그냥 살았어요. 습관처럼 기계처럼 하루하루를 그저 버텼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폐지를 주었죠.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그러다 4개월 전에 로또를 샀어요. 지혜 생일 날짜, 돌아간 날짜, 우리가 함께 행복했던 날짜들로 번호를 찍었죠. 당첨됐더라고요. 50억.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돈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지혜한테 써야 하는 돈인데, 지혜가 살아있을 때 이 돈이 있었어야 하는데, 한 달 동안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돈을 찾아야 하는데 찾을 기력도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혜가 못 먹은 음식들을 어려운 아이들한테 나눠주면 어떨까? 김준서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그럼 매일 사신 음식들이 네, 전국의 소년소녀가장, 가정, 결식 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에 보내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노트를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전국 각지의 주소와 이름, 그리고 보낸 음식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매일매일 어느 시설에 무엇을 보냈는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백혈병이나 암으로 투병 중인 아이들한테 영양가 높은 음식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지혜처럼 돈이 없어서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소한 맛있는 음식은 먹을 수 있도록. 김준서는 노트를 넘기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 곳곳에 시설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각 시설에 보낸 음식의 종류와 양, 금액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숨기셨어요? 공개적으로 기부하셔도 되는데. 김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떠들썩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혜 이름으로 하고 싶었어요. 지혜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해서 지혜의 선물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사람들이 알면 취재하려고 칭찬하려고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지혜와 저 사이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제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간암 말기래요. 김준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어요. 벌써 3개월이 지났고요. 이제 3개월 남았어요. 그래서 서두르고 있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45억을 다 써야 하니까요. 하루에 500만 원씩 쓰면 900일 약 2년 반이에요. 하지만 제게 2년 반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루에 더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일만 마치면 편하게 지혜한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야, 아빠가 내 못다 이룬 꿈 대신 이뤄줬어. 내가 먹고 싶었던 것들 다른 아이들이 다 맛있게 먹었어. 아빠가 너한테 못 해준 거 다른 아이들한테는 해줬어. 라고 말하면서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준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오후 김준서는 파출소로 돌아와 팀장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팀장도 숙연해졌습니다. 수사는 종결하겠습니다. 범죄와 무관하니까요. 감사합니다. 김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준서는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내일 시간 되세요? 할아버지 이야기 전해드릴 게 있어요. 다음 날 오전 김준서는 미숙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이강수, 최민호, 그리고 다른 상인들도 함께 모였어요. 모두 할아버지의 진실이 궁금했던 것이죠. 할아버지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김준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럼 대체? 미숙이 물었습니다. 김준서는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했습니다. 로또 당첨,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딸 지혜, 딸이 먹고 싶어 했지만 사줄 수 없었던 바다 음식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전국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다는 사실까지. 30분 넘게 이야기하는 동안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몇몇 상인들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이강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고 최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렇게 많은 양을? 이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전국의 소년소녀가장, 가정, 결식 아동센터, 병원 소아암 병동. 수십 곳에 매일 음식을 보내고 계셨어요. 김준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대요. 간암 말기라고. 길어야 3개월 남았다고 하셨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두르고 계셨던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45억을 다 쓰시려고. 딸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려고.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미숙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김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건강도 안 좋으시고. 우리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찬성이에요. 최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할아버지를 오해한 것도 미안한데 이제라도 도와드려야죠.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저도 찬성입니다. 이강수도 손을 들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15명의 상인들이 모두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미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아버지께 파는 물건들 원가로 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남기지 말고요. 그럼 할아버지가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우실 수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포장이랑 배송도 우리가 도와드려요. 젊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면 할아버지가 덜 힘드실 거예요. 우리 가게 아르바이트생들도 자원봉사로 참여하게 할게요. 상인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 할아버지께 말씀드리러 가요. 미숙이 결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미숙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가게 앞에 15명의 상인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미숙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다 알게 됐어요. 지의 이야기도 할아버지가 하시는 일도.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처음엔 할아버지를 오해했어요. 범죄자로 의심하기까지 했고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지. 이강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할아버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할아버지께는 모든 물건을 원가로 드리기로 했어요. 최민호가 덧붙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이윤도 남기지 않고 그럴 순. 할아버지. 미숙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도 지혜의 꿈을 함께 이루고 싶어요. 할아버지와 함께요. 우리 모두가 지혜의 아빠가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다가와 할아버지를 안았어요. 모두가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노량진 수산시장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가 되면 상인들이 미리 준비한 음식들이 할아버지를 기다렸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싱싱한 전복으로 준비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저는 오늘 오징어에 특별히 신경 썼어요. 크고 살이 통통한 걸로만 골랐어요. 상인들은 저마다 최고의 물건들을 골라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젊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원해서 포장을 도왔어요. 할아버지, 제가 박스 나르는 거 도와드릴게요. 저는 주소 적는 거 도와드릴게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가 시장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누군가 제보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기사로 써도 될까요? 기자가 미숙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하시길 원하셨거든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기자는 할아버지를 만나 정중히 부탁했어요. 제 이름은 빼주세요. 그리고 사진도 찍지 말아주세요. 그냥 지혜라는 이름만 알려주세요. 할아버지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틀 후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딸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가는 아버지.
하루 500만 원, 지혜의 선물로 전국 아이들에게 희망을. 기사에는 할아버지의 이름이나 사진은 없었습니다. 대신 지혜의 이야기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노량진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실렸어요. 기사가 나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이 하나둘 시장을 찾아왔어요. 저도 기부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 식당에서도 음식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배송 봉사를 하고 싶어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저는 대학생인데 포장 봉사 할 수 있을까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취재를 하고 싶은데요.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모든 취재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중요한 거예요. 한 달 후 노량진 수산시장 입구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지혜의 바다 나눔터. 시장 상인들이 힘을 모아 만든 공간이었어요. 작은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나눔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나 음식을 기부할 수 있고 어려운 이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냉장고와 냉동고도 새로 설치했어요. 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장 상인들, 자원봉사자들, 기부자들, 그리고 언론까지.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지혜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은 늘 나눔을 좋아했어요. 자기가 가진 게 없어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했죠. 오늘 이 지혜의 바다 나눔터가 생긴 건 지혜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개막식이 끝난 후 한 소녀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소녀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래, 얘야. 무슨 일이니? 저 백혈병이에요. 병원에서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전복 먹었어요. 소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할아버지 덕분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대요. 소녀는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저 건강해지게요. 꼭 건강해져서 나중에 저도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 도와줄 거예요. 할아버지는 소녀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소녀의 얼굴에서 지혜를 봤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지혜의 모습이 겹쳐졌어요. 그래, 얘야. 꼭 건강해져야 해. 약속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녀의 어머니가 다가와 깊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딸이 할아버지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나도 나을 수 있어라고 말해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웃을 수 있게 된 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우리 지혜가 못다 한 일을.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지하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만난 소녀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오늘 백혈병 앓는 10살 소녀를 만났다. 지혜와 똑같았다. 건강해지겠다고 약속했다. 지혜야, 내가 그 아이한테 힘을 줬구나.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혜야, 보고 있니? 아빠가 약속 지키고 있어. 내가 못 먹은 것들 다른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있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지만 매일 오전 10시면 어김없이 시장에 나타났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할아버지를 도와 물건을 나르고 포장하고 배송했습니다. 대학생들, 직장인들, 주부들, 다양한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 함께 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다 준비했어요. 여기 앉아 계세요. 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봉사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젊은이들이 웃으며 박스를 나르고 주소를 적고 전화로 배송 일정을 조율하는 모습.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기침도 잦아졌고 숨쉬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서울의 한 소아암 병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대요. 아이들이 직접 편지를 쓰고 그림도 그렸다고. 미숙이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병원에 가보시겠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봐야겠어요. 아이들을 만나야겠어요. 다음 날 오후 할아버지는 미숙, 이강수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소아암 병동에 도착하자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부분 항암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진 아이들, 휠체어에 앉은 아이들, 링거를 달고 있는 아이들. 할아버지. 한 아이가 달려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전복 정말 맛있었어요. 저 그거 먹고 힘이 났어요. 저는 오징어가 제일 맛있었어요. 엄마랑 같이 먹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명태조림 먹고 밥을 2그릇이나 먹었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다가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한 아이의 얼굴에서 지혜를 봤습니다. 병실에서 웃으며 아빠, 오늘은 뭐 먹을까? 라고 물었던 지혜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어요. 얘들아.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먹고 건강해져야 해. 꼭 건강해져야 해. 네, 할아버지 덕분에 힘이 나요. 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잘하고 있대요. 저는 다음 달에 퇴원해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병동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소녀가 할아버지께 편지 봉투를 건넸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편지 썼어요. 그림도 그렸어요. 모두 20통이에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병동을 나서는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어요. 할아버지, 오늘 정말 좋으셨죠? 미숙이 물었습니다. 네, 지혜를 봤어요. 저 아이들에게서 우리 지혜를 봤어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 일이 끝나가는 것 같아요. 지혜가 기뻐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지하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준 편지를 하나씩 펼쳐봤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저는 백혈병이지만 할아버지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마이너스 수진이가.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음식 먹고 저 건강해졌어요. 이제 곧 퇴원해요. 마이너스 민준이가.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 도와줄 거예요. 약속해요. 마이너스 지은이가. 편지를 읽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무지개 웃는 얼굴, 꽃 하트.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그림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노트를 펼쳐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총 지출 44억 2천만 원. 남은 금액 1억 1천만 원. 총 수혜자 전국 127개 시설 약 3,800명의 아이들. 거의 다 됐구나. 할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혜야, 조금만 더 기다려. 아빠가 거의 다 했어. 곧 갈게. 그때 할아버지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으윽. 할아버지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 주민이 할아버지가 쓰러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미숙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뭐라고? 어느 병원? 미숙은 급하게 가게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강수, 최민호도 소식을 듣고 함께 왔어요. 병실에 도착하니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가늘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미숙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 사장님.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왜 혼자 쓰러지셨어요? 연락하시지.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나 봐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간암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길어야 일주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미숙과 상인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장 상인들은 돌아가며 할아버지를 간병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할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할아버지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아직 할 일이 남았잖아요. 미숙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충분해요. 할아버지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혜도 많이 기뻐했을 거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남은 돈은 사장님이 계속 아이들한테 써주세요. 할아버지.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할아버지가 보낸 음식을 받았던 복지시설 관계자들과 아이들이었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왔어요. 그들은 각자 작은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직접 쓴 편지를, 누군가는 손수 만든 종이학을 가져왔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왔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저희의 천사예요. 한 명 한 명이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바라봤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건강하게 잘 자라요. 한 소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백혈병을 이겨낸 12살 소년이었어요.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작년에 병원에서 할아버지 음식 먹었어요. 저 이제 완치됐어요. 소년의 얼굴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어요. 정말 다행이다. 정말.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또 다른 소녀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병원에서 만났던 그 10살 소녀였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저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잘하고 있대요. 소녀는 모자를 벗었습니다. 짧지만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약속 지킬 거예요. 꼭 건강해질 거예요. 할아버지는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꼭 건강해져야 해. 약속이다.
복지시설 관계자들도 하나씩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시설 아이들이 한 번도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음식으로 아이들이 밝아졌어요. 웃음을 되찾았어요. 할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1시간 넘게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처럼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지혜야, 아빠 잘했지. 너의 꿈, 아빠가 이루어졌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제 갈게. 기다렸지. 그날 밤 11시 32분 최동식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3일 후 조용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소박하게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조문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 자원봉사자들, 복지시설 관계자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도왔던 수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어요.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지혜 언니한테 잘 가세요. 저희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할아버지의 사랑을. 아이들이 하나씩 꽃을 놓으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딸 지혜의 묘 옆에 묻혔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최동식 1946-2024 딸의 꿈을 이룬 아버지.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옆 지혜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지혜 1998-2021 바다를 사랑한 딸. 당신의 꿈은 계속됩니다. 이제 아버지와 딸이 다시 만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미숙은 할아버지의 지하방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보니 할아버지의 마지막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약속 다 지켰어. 내가 먹고 싶었던 것들 3,800명의 아이들이 맛있게 먹었어. 다들 건강해지고 있어. 내가 그 아이들한테 희망을 줬어. 아빠는 이제 행복해. 너를 만날 생각에 설레. 사랑하는 내 딸 지혜야. 이제 아빠 갈게. 거기서 기다려. 미숙은 노트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봄날이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동식 -G의 장학재단 발족식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남긴 1억 1천만 원과 시민들의 기부금을 합쳐 총 3억 원의 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백혈병과 암으로 투병 중인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이었어요. 매년 10명의 아이들에게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미숙이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인사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지혜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혜의 바다 나눔터도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매일 상인들과 시민들이 음식을 기부했고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든 가져갈 수 있었어요. 나눔터 입구에는 할아버지와 지혜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나눔은 영원합니다. 최동식 할아버지와 지혜를 기억하며 1년이 지난 봄날 미숙은 꽃다발을 들고 묘지를 찾았습니다. 최동식 할아버지와 지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두 묘비 사이에는 작은 꽃밭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함께 가꾸는 꽃밭이었죠. 할아버지, 저 왔어요. 지혜도 안녕? 미숙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꽃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시장이 정말 활기차요. 지혜의 바다 나눔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와 지혜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시작하신 일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작년에 장학금 받은 아이들 중에서 5명이 완치됐대요. 건강을 되찾았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감사 편지를 보냈어요. 할아버지께 정말 고맙다고, 할아버지 덕분에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할아버지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혜의 꿈도 계속되고 있고요. 미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새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어요. 할아버지, 지혜야. 우리가 계속 기억할게요. 영원히. 시장으로 돌아온 미숙은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자연스럽게 시계를 봤어요. 이제 할아버지는 오지 않지만 그 시간은 여전히 특별했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할아버지와 지혜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미숙은 그 사진을 보며 인사를 했어요. 할아버지, 지혜야, 좋은 아침. 오늘도 힘내자. 지혜의 바다 나눔터는 여전히 시장 입구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김치를, 누군가는 과일을, 누군가는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은,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나눔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가게를 정리하던 미숙은 할아버지가 늘 앉으시던 구석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비어있는 그 자리가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 또 만나요. 미숙은 작게 중얼거리며 가게 불을 껐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란히 빛나는 2개의 별이 있었어요. 마치 할아버지와 지혜가 함께 웃으며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그 별빛 아래 노량진 수산시장은 오늘도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지혜가 남긴 사랑.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